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트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도 유혜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넘겨야 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속으로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태연하고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느라 정말 진이 빠져버릴 때도 많은데요. 그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마음의 끈을 잠시나마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굳이 시간을 내어 무대 위의 몸짓을 바라보고 또 누군가 써내려간 이야기에 가만히 기대는 이유겠죠. 이 예술 앞에서는 괜찮은 척 꾸며낼 필요 없이 또 누구나 내 안의 솔직한 감정들을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쉴 틈 없이 각자의 하루를 살아낼 여러분들을 위해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두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왔습니다. 먼저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져 있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만나볼 공연은요. 오늘 픽스테이지에서 만나볼 작품, 무대 위에서 치열한 삶의 기록을 다시 써내려갈 뮤지컬 베토벤입니다. 다가오는 6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은 초연 당시 이 관객과 평단이 아쉽게 지적했던 서사적인 한계와 연출적인 모호함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보완을 한 뒤에 완벽하게 새로운 무대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부터 또 음악적인 흐름까지 거장의 고뇌를 온전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새로워진 무대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저 영상만으로도 느껴지는 묵직한 분위기를 보니까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엔 초연 장면도 있었잖아요. 초연 무대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공연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집중해서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 대대적인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그게 중심을 지탱하고 있는 서사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라고 합니다. 이 초연 당시에는 유부녀인 안토니 브렌타노와의 비밀스럽고 또 금기된 사랑의 서사의 초점이 과도하게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서적으로 몰입하고 또 인물들의 행동에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이러한 관객들의 피드백과 또 정서적인 민감도를 정서적으로 수용을 하여서 이 두 사람의 관계성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했다고 합니다. 이 안토니 브렌타노는 이제 단순히 연인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베토벤이 청력 상실이라는 이 가혹한 절망과 또 외로움을 이겨내고 예술적인 영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그런 위대한 뮤즈이자 삶의 조력자로 그려진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단순한 남녀 관계를 넘어서 좀 더 숭고하고 더 넓은 의미로 확장시킨 것 같은데요. 특히 그동안은 자극적인 소재에 가려져 있던 인간 베토벤의 외로움과 또 음악을 향한 내면적 갈등이 이제서야 제대로 보일 것 같아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연출을 맡은 길 메머트 감독도 관객들이 느끼는 온도 차이를 인정을 한 뒤에 인물들의 감정선이 자연스럽게 설득될 수 있도록 다듬는 데 오랜 시간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이 인물들의 관계가 훨씬 입체적으로 변하면서 관객들은 거장의 고독한 투쟁에 더 깊게 동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무대 연출에서도 관객들의 시각적인 몰입을 방해하던 복잡하고 난해한 상징적인 장치들을 과감하게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엔나의 커피하우스 내부에 욕조가 등장하는 등 이런 한국 정서에서 이해하기엔 다소 모호했던 것들을 이런 오페라적인 비유들을 모두 다 걷어낸 뒤에
직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세트로 전면 교체를 해서 크게 속도감도 함께 높였다고 합니다. 네, 무대 공간이 직관적이고 좀 더 현실적으로 변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혹시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클래식 거장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인 만큼 음악의 완성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음악적인 변화야말로 이번 시즌에 가장 파격적이고 또 영리하게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난 시즌에는 베토벤의 원곡 선율만을 좀 고집스럽게 배치를 해서 대중성이 다소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에게 자동차 후진 벨소리나 학교 종소리로 너무나 일상화되어서 잘 알려져 있는 이 극의 흐름을 깨트린다는 평을 받았던 엘리제를 위하여 선율을 과감하게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에 월광이나 열정 소나타, 비창 같은 교향곡 제9번 합창 이런 것들을 익숙한 클래식 명곡의 선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뮤지컬 엘리자벳과 모차르트, 또 레베카를 탄생시킨 실베스터 르베이 작곡가의 오리지널 뮤지컬 신곡 비중을 50%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이 클래식의 격조 높은 우주와 또 현대 뮤지컬의 감각적인 매력이 완벽하게 통합된 셈인데요. 그럼 여기서 고독한 예술가의 울림을 담은 대표적인 넘버, 지난 시즌에 열연했던 박은태 배우의 목소리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기쁨을 외면할까? 나 죽어서도 그대 곁에 내 사랑, 잔인한 내 사랑, 내 심장 찢어놔도 그 상처마저 달콤해. 내 사랑, 진실한 내 사랑, 그래 맞서 되찾는 거야. 네, 클래식의 웅장한 선율 위에 또 뮤지컬만의 특유의 드라마틱한 감정과 가창이 더해지니까 보는 내내 소름이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익숙한 멜로디가 변주되어서 전해지는 그 힘이 굉장하다라고 느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서사나 또 연출적으로 특별히 강조된 장면이 있을까요? 네, 이 베토벤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이 교향곡 제9번 합창의 완성 과정인데요. 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가는 절망의 수렁 속에서 베토벤이 인간에 대한 분노와 또 세상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전 인류의 화합과 환희를 노래하는 이 과정을 아주 웅장하게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 프리드리히 슐러의 환희의 송가를 읽으면서 창작에 매진하는 거장의 고뇌가 무대에서 시각적, 청각적으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가혹한 운명에 당당하게 맞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예술가의 위대한 다짐이 담긴 핵심 넘버, 이 카이 배우의 무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막지 못해 자유의 것이 나의 운명이야. 내 가슴 속 슬픔을 쏟아지는
와, 운명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장의 단단한 에너지가 노래 한마디마다 절실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가슴 벅찬 음악과 함께 감정들을 무대 위에서 쏟아낼 배우들의 캐스팅 라인업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즌 이 루드비히 판 베토벤 역에는요. 배우 박효신과 홍강호가 더블 캐스팅되어서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이 초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박효신 배우는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도 제작진과 작곡가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이 음악적인 디테일을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하는데요. 이 외면의 예민함 속에 감춰진 단단하고 또 강인한 예술가의 내면을 아주 섬세하고 깊은 감정선으로 표현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새롭게 합류 소식을 전하면서 이 뮤지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홍광호 배우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뜨겁습니다. 와, 박효신 배우의 또 홍광호 배우까지 굉장한 라인업인데요. 그런데 홍광호 배우 하면 사실 이미 국내 최고의 성량과 또 무대 장악력으로 굉장한 사랑을 얻고 있는 배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아마 두 분이 각자 다른 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도 정말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강호 배우 같은 경우 거장의 내면에 숨겨진 유약함과 또 인간적인 외로움을 탁월하게 그려내는 것에 더해서 이 엄청난 신체적인 노력까지 무대에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이 극 중 베토벤이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는 장면을 대역이나 시각적 흉내에 그치지 않고 무대 위에서 직접 구현을 해내고 싶어서 이 지난 반년 동안 매일 4시간 이상 피아노 연습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 연출진이 홍강호 배우의 연습실을 직접 방문을 한 뒤에 연주 실력을 확인하고 무대 위에서 라이브 연주를 최종 확정 지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배우가 직접 전하는 뮤지션으로서의 생생한 호흡과 연주는 또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깊은 전율과 또 감동을 선사할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재연 당시의 프레스콜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서 이 무대의 뜨거운 열기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이여 우리 함께한 시간 너무 아름다웠던 서로의 감정은 이제 가슴에 묻어 나는 내 감정을 따를 수 없어 더는 솔직할 수 없어 이제는 서로 잊어야 해요 내 꿈이여 이제는 안녕 빨간 빛으로 행복이 뭔지 알게 해줬어 늦었지만 난 평생 외롭게 살면 이렇게 난 혼자야 나조차 내가 미워 어떻게 세상이 날 사랑할 수 있겠어 그녀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날 구원할 수 없어 내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절망이여 어서와 친구 내가 가는 길 마지막까지 여전히 거기 있구나 내 꿈이여 절망이여 아름다웠던 찬란한 빛으로 물들었던
가진 고요한 이제 그대여 다시 이 어둠 날 울리네 나처럼 이젠 안녕 절망이여 네, 이렇게 보니까 배우들이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흘린 땀방울의 그 무게가 얼마나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는 특히 소리를 잃어가는 가혹한 비극 속에서도 끝내 아름다운 음악을 세상에 남긴 베토벤의 그 삶이 오늘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듯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운명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인간은 무엇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묵직하고도 따뜻한 답을 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서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는 깊은 힘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이 베토벤은 안일한 복제나 재공연에 머무르지 않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작품의 예술적 진정성을 스스로 증명해낸 작품인데요. 이 올여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질 이 거장의 치열한 삶과 또 위대한 음악의 대향연을 무대 위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스테이지 뮤지컬 베토벤이었습니다. 이렇게 뮤지컬 공연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다음 무용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빈 아나운서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무대가 아닌 대회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무용계의 최고 권위의 콩쿠르죠. 바로 동아무용 콩쿠르가 본선이 지난 5월 세종문화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동아무용 콩쿠르는 1964년에 창설되어서 지금까지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대회인데요. 올해도 예선을 통과한 14개 부분의 재능 있는 신인 무용수들이 본선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오늘 픽스테이지에서는 이 동아무용 콩쿠르가 어떤 대회인지 또 수상작들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무용 콩쿠르 사실 정말 유명한 대회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픽스테이지에서 이 무용수를 소개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꼭 등장했던 대회가 동아무용 콩쿠르였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좀 무용수로 가는 등용문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동아무용 콩쿠르 정확하게 어떤 대회인가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무용 콩쿠르는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최대 무용경연대회입니다. 1964년에는 전국 무용경연대회로 시작해서 1967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뀐 건데요. 이후 지금까지 국내 무용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콩쿠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 동아무용 콩쿠르 정말 이 1964년도에 개설이 됐다는 걸 보니까 이 실제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용수들이 많이 거쳐간 대회인 것 같은데요. 그럼 대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먼저 올해 진행된 일정을 보면요. 예선은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관악 아트홀에서 진행됐고요. 본선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참가 대상도 굉장히 폭넓은데요. 한국무용과 발레, 그리고 현대무용 이렇게 세 장르가 진행됩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일반부와 함께 고등부가 있고요. 여기에 발레 부분만 중등부 그리고 초등부까지 있습니다. 일반부와 고등부 그리고 발레만 추가로 이 중등부와 초등부가 있다고 하는 거군요. 그러면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굉장히 유명하고 권위 있는 대회이다 보니까 공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동아무용 콩쿠르는 총점 25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뤄집니다. 각 심사위원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뒤에 그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가 합산됩니다. 이렇게 동아무용 콩쿠르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 무용계를 이끌어온 대표 대회이자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자, 그럼 이제 역대 수상작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또 발레까지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수상작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그럼 먼저 한국무용 일반부 부분 금상 수상작을 보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신유민 양의 생명의 산조 작품 보고 오겠습니다. 와, 분명히 공연 영상인데 저는 대회를 보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아니라 공연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작품을 보면서 함께 빠져들었는데요. 특히 연기력이 돋보였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한국무용 전통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부 남성 부분인데요. 금상을 수상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최지연 군의 임해방류 승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승무라는 작품을 자세하게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몰입도가 엄청난 작품인 것 같네요. 특히나 북 치는 장면에서 음악이 딱 꺼지니까 더 북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승무의 하이라이트였는데요. 저는 또 보다 보니까 그 북치는 장면을 굉장히 잘 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발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등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운중초등학교의 공지민 양의 금상수상작 르코르세를 해적 보고 오겠습니다. 와, 네. 정말 초등학생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여유로움이 돋보이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특히 턴과 점프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느껴지는데요.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무용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3학년 오수민 양의 금상수상작 탄 보고 오겠습니다. 와, 보는 내내 정말 감탄만 나오는 작품이네요. 이 현대무용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작품이었는데요. 굉장히 세련되고 또 신선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특히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는 점점 무용에서 뚜렷한 장르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금 보신 작품도 분명 안무는 서양의 현대무용이었지만 음악은 또 국악풍의 음악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세련되고 흥미로운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동아무용 콩쿠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젊은 무용수들의 노력이 대한민국 무용계의 미래를 더 창창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무용수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무용계를 더욱 빛낼 젊은 무용수들의 동아 무용 콩쿠르에 대해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 정말 그들의 열정과 또 노력이 고스란히 보이는 무대라서 저도 너무 감동적인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함께 만나봤던 공연 속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픽피플 시간인데요. 먼저 저와 함께 만나볼 인물은요. 저희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이 올 여름 새롭게 탈바꿈해서 돌아오는 뮤지컬 베토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서사와 음악, 또 무대 디자인까지 전면적으로 뒤흔든 과감한 시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오늘의 픽피플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지휘봉을 잡고 무대를 총지휘하고 있는 이 인물,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연출가 길 메머트의 삶과 또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픽스테이지에서 대대적인 리론칭 소식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연출가이기에 초연의 틀을 이토록 과감하게 깨부수고 또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특히 단순한 무대 연출을 넘어서 작품의 체질 자체를 바꾼 설계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 관객들에게는 뮤지컬 베토벤의 연출가로 이번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유럽 연극과 또 뮤지컬계에서 이미 거장으로 통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물론이고요.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130편이 넘는 작품을 올린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요. 사실 길 메머트의 연출은 독일 명문 민헨 음악공연예술대학교에서 전설적인 연출가죠. 이 아우구스트 에버딩을 사사하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런 연출입니다. 이 졸업 후에는 로타리 장학금을 받아서 뉴욕으로 건너간 뒤에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실무를 쌓았다고 하는데요. 이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그가 현역인 거장이기도 하지만 2003년부터 독일권 최대 규모의 예술대학인 폴크방 예술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학자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겸비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폴크방 예술대학교의 교수라면 현장에서 그의 권위가 괜히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의 이력을 보니까 특히 또 연극과 뮤지컬을 넘나들면서 유럽의 권위 있는 연출상을 휩쓸었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중적으로 가장 크게 주목받던 작품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이 길 메머트는 영화를 무대 위로 이렇게 생생하게 옮겨오는 각색 작업의 독보적인 인물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데요. 대표작인 뮤지컬 베른의 기적은 동명의 유명 독일 영화를 바탕으로 그가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한 작품인데요. 놀랍게도 이 공연만을 위해서 함부르크의 1850석 규모의 전용 극장이 따로 건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무대에서 주 8회씩 무려 2년 넘게 장기 상영되면서 메가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영화 사막의 꽃, 고태, 노킹 온 헤븐스 도어 같은 명작들을 뮤지컬로 재탄생시키면서 평단과 대중을 모두 사로잡은 인물입니다. 네, 영화를 무대화한다는 게 연출가 입장에서는 사실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정말 꽤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용 극장까지 지어질 정도였다고 하니까 무대를 쓰는 그 감각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연출을 사용했던 걸까요? 네, 그는 무대 위의 연주자들을 극의 일부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대본의 서사와 음악을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이런 방식을 즐겨 쓰는데요. 또한 장면과 장면 사이의 전환을 영화의 편집 기법처럼 매끄럽게 이어붙여서 극의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도 재능이 있습니다. 이 관객이 무대의 물리적인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마치 한편의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 그리고 속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텍스트 언어와 음악 언어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합을 해서 이런 능력을 여기에서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무대를 쓰는 그 감각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 극장의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을 정도로 거대한 스케일의 연출에도 굉장히 능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는 극장이라는 닫힌 공간을 넘어서 이 수만 명의 대중과 호흡하는 초대형 라이브 이벤트의 장인이기도 한데요. 유럽 문화수도 공식 개폐막식의 총 연출을 맡아서 독일 전역에 생중계를 하기도 했고요. 또 오스트리아 쉔베른 궁전 앞에 광장에서 펼쳐진 뮤지컬 엘리자벳 야외 대형 콘서트를 지휘를 하면서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독일 정부와 대통령의 공식 요청으로 국가적인 기념행사의 무대 연출을 맡아서 대통령궁에서 생방송을 이끌었을 정도로 국가적인 신뢰까지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국가적인 대형 행사와 함께 여기에 또 대통령궁 무대까지 지휘를 했다고 하니까 역시 스케일을 다루는 그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 같은 속도감이 웅장한 연출이 그동안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거장이 한국 창작 뮤지컬인 베토벤과 인연을 맺고 또 특히 이번 시즌에 엄청난 도전을 감행한 그 배경에는 과연 어떤 철학이 있었을까요? 네, 이 길 메머트 연출은 예술이란 것은 삶의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이고 또 음악은 번역이 필요 없는 공통 언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를 했습니다. 음악의 천재인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전혀 다르게 정의한 건데요. 모차르트는 스스로 팝스타처럼 살고 싶어 했던 유능한 엔터테이너로서 대중의 사랑만을 갈구했던 인물인 반면에 이 베토벤은 재미보다는 음악가로서 묵직한 사명을 지니고 또 기존의 규칙을 깨부수면서 미래를 향해 투쟁했던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엔터테이너, 그리고 베토벤은 투쟁하는 아티스트. 이렇게 두 천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명확하고 또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 베토벤의 투쟁 정신이 이번 리론칭 무대를 준비하는 연출가 본인의 자세와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길 메머트 연출은 당장의 빠른 박수 그리고 쉬운 성공만을 쫓지 않고 이 더 깊은 가치를 찾아 나아갔던 베토벤의 태도에 깊이 매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재연을 준비할 때도 안전하고 쉬운 성공 공식을 반복하기보다는 초연의 아쉬움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도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의 성공을 경험하는 과정에는 늘 실패도 따르기 마련이라고 덤덤하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신작을 선보이면서 대중의 비판이나 또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연출가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는 자신들의 새로운 시도를 또 조롱하거나 비웃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을 진지하게 신경 쓰고 또 어떻게든 더 나은 작품으로 발전을 시켜서 이 무대에 올리는 것 자체가 예술가의 책임이자 의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쉬운 멜로디와 익숙한 공식으로 쉽게 성공하는 것은 자신들이 바라는 진정한 도전이 아니라면서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포기하지 않은 이 제작사의 용기까지 높이 사면서 함께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거장의 삶을 무대에 올리는 연출가 역시 마치 베토벤처럼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품을 관통하는 그 묵직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길 메머트는 스스로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성격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도록 그게 스토리를 영화 대본처럼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무대 역시 그러한 감각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이 무대 위에 화려한 넘버들과 배우들의 열연 뒤에는 고전의 한계를 깨부수고 또 관객과 호흡하려고 하는 연출가 길 메머트의 이 정교한 설계도가 숨어 있었는데요. 올여름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찾으실 때 무대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 연출가가 숨겨놓은 철학, 또 영화적인 연출 호흡을 함께 음미해 보신다면 더욱 작품을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피플 길 메머트 연출이었습니다.
네, 다음 분도 함께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볼까요? 네, 최근 현대무용계에서 굉장히 큰 소식이 있었죠. 바로 안무가 차진협이 국립현대무용단의 신임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5월 공식 발표가 이뤄졌었는데요. 국립현대무용단은 대한민국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국가예술단체입니다. 그만큼 누가 예술감독을 맡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차진협 안무가는 그동안 굉장히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이어온 인물인 만큼 현대무용계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픽피플에서는 새로운 국립현대무용단의 수장이 된 안무가 차진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립현대무용단의 예술감독이다 이러면은 정말 이 국내 현대무용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차진협 안무가 기존에도 굉장히 독특한 작업을 많이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안무가인가요? 네, 차진협 안무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현대무용과 출신입니다. 이후에는 영국 런던 컨템포러리 댄스 스쿨을 졸업했고요. 유럽 무대에서도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현대무용단에서 무용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강한 에너지와 집단 움직임이 특징인 유럽 컨템포러리 스타일을 경험한 것이 현재 작업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국내로 돌아와 안무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해외 경험까지 있는 안무가였군요. 그래서인지 작품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차진협 안무가는 몸과 공간, 또 감각 자체를 하나의 공연 언어처럼 사용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작품을 보면 무용뿐 아니라 영상, 설치 미술, 조명, 또 오브제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극장 무용 형식에서 벗어나서 실험적인 시도들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안무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로텐 애플과 페이크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대중적으로 이름을 널린 알리도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2018년이죠.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 안무 작업을 참여했습니다. 당시 대규모 군무와 공간 활용 연출이 이루어지면서 현대무용계 밖에서도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요. 이후에도 서울 도시건축 비엔나의 개막식, 다양한 융복합 공연 프로젝트 등을 맡으면서 활동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생각나는 게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 화려한 무대로 온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저도 당시에 보면서 춤이 굉장히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차진협 안무가의 작품이었군요. 그럼 최근에 작업한 작품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작품은 원형하는 몸 시리즈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차진협 안무가가 그동안 꾸준히 탐구해온 몸과 여성, 그리고 원형이라는 주제를 하나로 연결한 작품입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인 라운드 1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물의 특징에 주목해서 흐르고 또 연결되고 다시 변화하는 과정을 무대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특히 인간의 몸이 만들어지고 또 변화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그 순환의 과정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차진협 안무가의 원형하는 몸 시리즈 감상해 보겠습니다.
와, 이 무용 공연인데 저는 약간 미디어 아트를 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역시 차진엽 안무가다운 이 예술성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대의 경력을 보면 이번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임명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현대무용단 측에서도 차진엽 안무가에 대해서 몸을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감각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안무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현대무용단이 더 동시대적이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얻고 있는데요. 또 차진엽 안무가는 인터뷰를 통해서 예술이 사회적인 상상력을 자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실험성과 예술성, 그리고 대중성과 확장성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는 차진엽 안무가 앞으로 그녀가 또 어떤 새로운 변화와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픽피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립현대무용단의 새로운 수장이 된 차진엽 안무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벌써 오늘의 위클리 아르떼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위대한 예술가의 삶을 만나는 공연 소식부터 또 이 완벽해 보이는 무대와 그 뒤의 땀방울들까지 오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본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남들에게 괜찮은 척, 또 잘해내는 척 하느라고 이 정작 내 안의 진짜 목소리는 모른 척 하면서 지낼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애써 감춰뒀던 스스로의 마음을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지친 일상을 다독여줄 또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